안녕하세요. 두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트라이트 시작합니다. 네. 참, 최근에 이제 1015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책을 만드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이쪽 이 방송 우리 유튜브를 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마음이 심사가 사실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 자체도 수도권, 즉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그럼 지방은 아예 이제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기에는 뭐 미분양 물량도 많이 있고요. 가격이 오히려 약세에 어떤 굉장히 빠져가지고 사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1015 대책을 만든 분들이나 뭐 내로남불 이 지적은 많이 하는데 한번 제가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과연 국민 대다수 또 상당수의 분들이 서울 수도권 이 성벽처럼 완전히 이제 가로막힌 이쪽에 있는 이 지역 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인가요? 어떤 기자들하고 어떤 이걸 하시면서, 도시 근로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집을 내 집 마련, 서울이나 수도권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감정에 좀 동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현실과 조금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뭐 주택 공급이 앞으로 거의 기대가 사실은 당분간 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2028년까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입주 물량, 준공된 물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 판단으로는 2030년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딱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적재적소에 많은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공급 문제를 제외하고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다. 현재 수준에서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축을 하면은 서울에서 과연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집값 비교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PIR이라고 하거든요.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을 넘베오라는 어떤 그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 기법도 차이가 좀 있고요. 해당되는 지역에 마다 비교 대상마다 주택 가격 차이가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 참고할 수준이 참고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2025년도 9월달, 바로 전달이죠. 9월달, 우리가 97 대책이 나왔던 그 9월달에 기준해서 서울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5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25평, 25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평균입니다. 평균 아주 고가 지역의 그런 아파트도 있고 뭐 또 보다 못한 저가도 있는데 그걸 평균을 했을 때 실제 10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비하면 이 평균 아파트 가격도 거의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용 84,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3평의 경우의 아파트 가격의 매매가는 2024년 작년에 12억 한 7,5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또 여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억 8천만 원. 근데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이보다 더 사실 비싼 것들을 흔히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뭐 강남 지역은 25평인데 제가 평균 매매 가격이 사실은 이런 구독자분들한테 참 전해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20억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강남 지역의 강남 3구 또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3구와 또 주변의 지역들이 여러 가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까지 묶여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3중 규제로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 가지고 17%나 상승으로 나오네요. 1년 만에. 아, 참.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울의 민간 아파트 25평의 평균 분양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가격대를 시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분양받는 우리 많은 분들이 꿈이죠. 사실은 기존 주택들이 너무 비싸니까 신규 분양받으면은 그동안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한 20, 30% 저렴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그런 신규 분양을 많이 기다려 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분양가가 서울의 민간 아파트의 25평의 분양가가 얼마냐면 평균 분양가가요. 올해 12억을 넘었습니다.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5평입니다. 25평이 12억 원을 넘었고요. 33평의 평균 분양가는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억 4,500만 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그냥 제가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뭐 비싸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전보다 분양가가 오히려 기존 주택의 가격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신문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죠. 공사비도 오르고요. 건설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금융 비용 등등 해서 분양가가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이쪽의 평균 분양가 서울 지역의 전용 33평의 경우에는 17억 4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그것도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제외하면 민간에서 정말 순수하게 분양된 경우 주로 뭐 재건축 등을 통해서 분양된 평균 그 분양가는 얼마냐? 18억 5천만 원. 이건 뭐 넘사벽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저것은 뭐 당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달나라 이야기 같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당의 주택 이 문제와 관련된 TF팀의 위원이라고 하시는 중견 국회의원, 복귀양 의원, 뭐라고 하셨죠? 이 서민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 한 15억 정도 되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 또 야당까지 서로 염장을 지르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또 사과를 하는 등등 요즘 여당 쪽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이 말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 갖다가 기분 정말 나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는데 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서울 정도의 그 평형별로 제가 주택 가격 뭐 어떤 기존 주택 분양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2023년입니다. 그게 조금 됐지만 가구 평균 소득이 7천만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중위소득, 중간층 정도로 하면 5,600만 원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수준에서 2024년에 우리 가구당 한 집당 즉 가구원들이 있으니까요. 한 집당의 그 자산 수준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귀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실 전국 평균으로 하면요.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5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순자산은 오히려 4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중간입니다. 근데 복귀양 의원님은 뭘 보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자료를 제가 아마 제가 최초이실 건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PIR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에 비율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그다 25평 정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뭐, 대단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만일에 서초구, 요즘 뭐, 지금 아까 을사오적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초구 등등 해서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한 평균이 보니까 한 29억,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가격이겠죠. 자, 그것을 마련하려면은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 우리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결과적으로 53년 이상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울의 어떤 시내 주택 가격이 넘사벽 수준이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정부가 어떤 규제로서 이런 상태에서 꽉 쪼은다고 하는데 이미 시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중에 풀린 돈이 4,400조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서울과 수도권도 양극화, 서울 수도권과 지방도 양극화 등등을 해서 양극화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대출이나 전세를 끼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는 즉 갭 투자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산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돈 있는 사람, 현금 부자, 금수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정말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돈 모아가지고 하거나 안 되면은 뭐 전세로 살거나 전세 안 되면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좀 더 저렴한 주택 구하면 되지.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공공임대 살면 되는 거지. 기다려. 공공임대 내년에 국토부의 2026년 예산안에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된 예산이 10배로 증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지 말고 공공임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서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정말 내 집 마련의 꿈,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알아주지 못하는 정말 야속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프랑스 혁명 직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면서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러니까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은 케이크로 먹어. 그럼 되잖아. 라고 했던 정말 속 없는 참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떤 국민 한 분은 한국경제신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갭 투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웬만한 금수저나 또 전세나 대출 앉지 않고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 이게 지금 월급 가지고 집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말 속편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는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고 전세는 실종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전세 매물, 또 기본 우리가 매물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매물도요. 약 지금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이런 부분에서 벌써 22%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요. 전세 물건, 그 다음에 매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정책 당국자들은 정말 뻔뻔한 소리를 갖다가 그대로 내놓고 있거든요. 내가 하는 갭 투자는 실수요다. 국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갭 투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갈팡질팡하는데
1015 대책의 효과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니까요. 막 던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 막 반발이 많으니까 그건 일단 보류하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초안, 야, 저 민간에서 너희들이 재건축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줄게. 제초안 우리가 완화할 수도 있다. 유예할 수도 있다. 했다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정말 제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 7월 달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완전히 개혁하면서 지금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지금 집주인들이 오히려 곤욕스러운 재산 처분도 못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얻지도 못해 등등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만을 보한 일방적인 그 법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2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되는 부분을 3년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1회 부여되는 것을 2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333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9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세입자한테 그 집은 9년 동안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그 부분에서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여권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중산층, 또 서민들, 2030 세대들, 청년들 울분에 차서 사실은 정말 내로남불의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보면서 울분을 삼키고 있고요. 서서히 이런 분들이 지금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의 어떤 이용에 넘어가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보금자리, 내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정부의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하고 막 공격을 하기보다는 정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서 이 정책 우리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정말 안정되고 또 서민이나 이 굉장히 힘든 중산층 이하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을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안 제시를 통한 정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행,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요즘 보면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과 함께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하다 하는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성규의 부동산 스트라이트는 다른 것보다 한 발 앞서가는 내용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